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낯선 사람의 위협과 친한 척 다가오는 사람의 접근,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낯선 사람의 위협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73%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친절하게 다가왔던 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73%입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아닌 경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깊은 존경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아픔은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함이 혼자가 된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위험한 관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가지 보호 원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삶의 지혜를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지나친 친절입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올해 68세이십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임경자 씨는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사셨지만 솔직히 이웃들과 그리 가깝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바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 한 이웃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혼자 되시기 뭐 하실 것 같아서요 하면서 반찬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경자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이 텅 빈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이웃은 처음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경자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프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그리고 매우 정교한 패턴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빚을 계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감사의 빚이 쌓입니다. 그 빚이 쌓이면 우리는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도덕적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심리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사별 후
6개월 이내에 새롭게 접근하는 인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을 위험도는 일반인의 2.7배에 달합니다. 2.7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의 경계선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단계입니다. 첫째, 외로움을 감지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혼자 장을 보는 모습에서 혹은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는 창문에서 그들은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둘째, 접근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무런 요구도 없이 신뢰가 쌓입니다. 감사의 빚이 쌓입니다. 셋째, 그 빚이 충분히 무거워졌을 때 비로소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좋은 이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 지나치게 헌신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절의 온도를 조금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것이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짜 이웃은 당신이 준비됐을 때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위험한 관계, 갑작스러운 친절의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계산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된 후에는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없어지고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누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바로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년쯤 지났을 때 어떤 분의 삶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남성은 조용하고 점잖았습니다. 수가 많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성분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요.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그 남성은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의 집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인 척, 그 다음에는 걱정인 척,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관리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여성분은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그 느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관계를 관찰하면서 가장 확신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초반에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말투, 당신의 웃음,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계산이 앞선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 서두릅니다. 관계를 빠르게 공식화하려 하고 감정이 물들기도 전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미래 안에 어느새 당신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삶에 들어온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당신 곁에 있을 사람입니까? 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처럼 꽃을 가져오고 지금처럼 손을 잡고 지금처럼 함께 살자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현명한 것입니다. 재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 후에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재산과 주거가 얽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한 관계, 사랑의 가면을 쓴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세 번째입니다. 신앙을 이용한 착취입니다. 저는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신앙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압니다. 신앙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지내던 한 여성분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한 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초청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한번 나가보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이 반겨주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온기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단체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분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었냐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외로웠고 그 외로움 속에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유형의 접근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 자체를 죄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름을 빌리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고 건강의 이름을 빌리면 자신의 몸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단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신앙 공동체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혹은 관계가 채 형성되기도 전에 돈이나 결정을 재촉하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내걸고 있어도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셔야 합니다. 진짜 신은 당신의 통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건강식품과 건강을 이용한 착취입니다. 이 경우는 신앙 이용보다 더욱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공포보다 내일 당장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현실의 고통이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 찾아와서 이것을 드시면 관절이 좋아진다고, 이것이 암을 예방한다고, 이것을 드신 분들이 10년은 더 젊어졌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당신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품위 있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을 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건강은 팔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건강을 판다고 할 때 그것은 건강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값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사별 후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식품 관련 피해를 경험한 분들의 78%가 상품 구매보다 다단계나 정기 후원 형태로 더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제품 구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월 수십만 원씩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함께 엮입니다. 그 제품을 추천한 사람이 가장 가깝게 대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이용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반드시 작은 것을 드립니다. 부담 없는 샘플, 무료 체험, 그것을 드리면서 당신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정성껏 들어줍니다. 둘째, 당신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정말 힘드셨겠다. 이렇게 혼자 고생하셨어요. 라면서 진심처럼 보이는 눈빛을 보냅니다. 셋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줍니다. 다른 분들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믿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 제품을 사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짜 관심은 제품 구매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친절은 반드시 구매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대부분 집안에 이미 있습니다. 된장, 마늘, 제철, 채소, 맑은 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그 음식들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이 아닌 오늘 저녁 된장찌개 한 그릇이 당신의 몸을 지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번째 위험한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자를 자처하는 지배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내가 다 돌봐드릴게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가 된 후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오랫동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에게 이 말은 마치 오랜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고 마침내 누군가 내 짐을 나눠 들어준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가끔 전화는 왔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무거운 짐을 들면 먼저 달려와 들어주었고 병원 예약이 있다고 하면 직접 차를 몰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했고 혼자 밥을 먹는다는 말에는 함께 먹자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점점 더 많은 것을 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느 식당이 좋은지, 자녀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도움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자신의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면 그는 은근히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냐는 식으로 그 여성분은 그때마다 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그 미안함이 쌓일수록 그분의 선택들은 점점 더 그의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내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인지 기능과 자기결정 능력이 함께 저하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 뇌도 혼자 생각하는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배려와 통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 후 나는 전보다 더 당당해졌는가? 아니면 전보다 더 작아졌는가?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기뻐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지배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혼자 무언가를 결정하면 불편해합니다. 당신의 독립이 그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날개를 작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줍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위험입니다. 자녀를 대체하려는 침투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는 홀로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절박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바로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중년 이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전화를 자주 못하는 것도,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도 대부분 미움이 아니라 바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와 충족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공백을 가장 정확하게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젊은 사람이거나 교회나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이거나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르신이라는 말 대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합니다. 안부를 묻고 밥을 같이 먹고 병원에 같이 가고 명절에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당신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진짜 자녀는 당신을 오래 알아왔지만 바빠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그 사람은 당신을 알기 위해 매우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신뢰, 영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유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동시에 당신과 실제 자녀들 사이를 조금씩 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르신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일수록 당신의 마음은 자녀들로부터 멀어지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위험한 관계 유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이웃의 친절, 감사의 빚을 쌓은 후 금전 요청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사랑처럼 보이는 계산, 빠른 관계 공식화와 함께 재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신앙을 이용한 착취, 공동체의 온기로 신뢰를 얻은 후 헌금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건강을 이용한 착취, 몸의 고통에 공감하며 고가 제품을 판매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자를 자처하는 집의 도움으로 시작해서 결정권을 빼앗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 대체를 노리는 침투, 자녀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며 영향력을 키웁니다. 이 6가지 기억하셨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위험한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하는가? 새로운 관계는 모두 위험한 것인가? 이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혼자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단 한 번도 고립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판단력을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따뜻함을 받아들이되 그 따뜻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이를 위한 5가지 보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외로움의 심리적 건강부터 지키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사별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연구한 결과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심리적 취약성이 첫 1년 안에 3.4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4배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 판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서두릅니다. 그 서두름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을 내밀면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 앞에 따뜻함을 내밀면 그 따뜻함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채우는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단순해 보여도 우리 뇌의 도파민 분비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규칙적인 야외 활동이 사별 후 우울증 발생률을 38%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취미 모임도 중요합니다. 단, 금전이 오가거나 제품 판매가 끼어드는 모임은 처음부터 피하십시오.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취미 수업이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팔기 위해 접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재정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통장이 몇 개인지,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자녀에게도 함부로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새롭게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이야기를 거리끼는 것을 인색하거나 의심 많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자신의 재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입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 힘을 노리는 눈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집이나 돈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아이들한테 다 맡겨놨어요 라고 하십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 한마디가 불필요한 접근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결정의 주권을 지키십시오. 혼자가 된 후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평생 동안 누군가와 함께 의논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하게 되고 그 원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십시오. 집을 팔아야 할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할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이런 결정들은 하루 이틀 안에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빠른 결정을 재촉한다면 그 재촉 자체가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든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다면 아직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신뢰의 원을 천천히 만드십시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빠르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뢰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감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 신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뢰는 계절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사람에게서 생겨납니다. 당신이 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당신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이 기분이 좋을 때나 예민할 때나 변함없이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익힌 음식처럼 적당한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불을 올리면 겉은 익고 속은 날 것 그대로입니다. 남편을 잃은 첫 1년 동안은 새로운 관계에서 금전 이야기가 나오면 그 관계를 한 발짝 물러서 보십시오. 친한 정도와 상관없이, 관계의 깊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요청이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자녀와의 연결을 놓지 마십시오. 자녀가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연결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처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녀입니다. 완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 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의 자녀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을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보여도 처음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사람이 수십 년의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보호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심리적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파트너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별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너무 빠르게 새로운 관계나 활동으로 공백을 채우려 하면 오히려 정서적 회복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가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서둘러 도망치려다가 우리는 종종 가장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잘 잤어 라거나 오늘도 힘내자 라거나.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4주간 유지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 쉽게 말하면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판단력에 기반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1가지씩 내가 결정한 것을 적어두십시오. 점심에 뭘 먹을지, 오늘 어디를 산책할지, 어떤 텔레비전을 볼지, 작은 결정들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결정의 주권을 지키는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1번 자녀에게 안부 연락을 하십시오.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밥 먹었어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그 연결의 실을 먼저 늘리는 것이 바로 당신 주변에 가장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3가지 거울 앞에 한마디,
하루의 작은 결정 기록, 자녀에게의 안부 연락,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준비물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라는 것은 상황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냥 나로 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누군가로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먹고 싶었지만 남편이 싫어해서 못 먹었던 음식을 오늘 혼자 해 드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지만 미루어 두었던 곳에 혼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당당하게 외출하고 당당하게 웃으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결정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손주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혼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아직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별 후 외로움을 건강하게 처리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후 인지기능, 신체 건강, 삶의 만족도 모든 면에서 유의미하게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건강이 곧 신체적 건강이고 관계를 제대로 보는 눈이 곧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6가지 위험한 관계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5가지 보호 원칙입니다. 먼저 6가지 위험한 관계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이웃의 친절입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갑자기 나타나 헌신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친절의 온도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진심 어린 관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처럼 보이는 계산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빠르게 공식화하고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신앙을 이용한 착취입니다. 진짜 신앙 공동체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이나 결정을 재촉하는 곳은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네 번째, 건강식품을 이용한 착취입니다. 진짜 건강은 팔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품을 사지 않아도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대부분 이미 집 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자를 자처하는 지배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후 내가 더 당당해졌는지, 더 작아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짜 배려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통제는 당신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자녀를 대체하려는 침투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공백이 있더라도 그 공백을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빠르게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녀들을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5가지 보호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외로움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한마디, 취미 모임, 규칙적인 산책으로 건강하게 외로움을 달래십시오. 둘째, 재정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새로운 관계에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다 맡겨놨어요.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셋째, 결정의 주권을 지키십시오. 어떤 결정도 당장 오늘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넷째, 신뢰의 원을 천천히 만드십시오. 계절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사람에게만 진짜 신뢰를 주십시오. 시간이 언제나 진실의 편입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연결을 놓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짧은 안부 연락 하나가 가장 튼튼한 안전망입니다. 이 5가지 기억하셨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로가 아닌 경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삶이 담긴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만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강물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물이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빛을 담고 끝까지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 건강,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결정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짜 관계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